왜 한국이었을까? 베트남 정글에서 쓰러져가던 미군 지휘관들은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도 첨단 무기도 그 잔혹한 정글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단 하나, 정글을 정복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베트콩조차 피하려 했고 미군조차 의지했던 전설적인 병력. 그 이름은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전쟁,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그들의 전투력. 지금부터 왜 한국이었는가에 대한 답을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서 찾아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8월 베트남 정글 깊숙한 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 함대 중대가 베트콩 순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전멸되는 모습을 말이죠. 미군 병사 하나가 피를 토하며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정글 전체를 울렸어요. 불과 19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미국을 믿었어요. 히틀러를 무너뜨리고 일본을 항복시킨 초강대국이었죠. 핵무기까지 보유한 나라가 어떻게 작은 베트남에서 고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글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미군들은 마치 눈먼 거인 같았어요. 압도적인 화력을 가졌지만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베트콩들은 땅속 터널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군 병사가 허공에 총을 난사했어요. 나무들만 부러뜨렸을 뿐 베트콩은 한 명도 맞추지 못했죠. 그런데 베트콩의 총알은 정확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모두 목표를 찾아갔어요. 미군 소대장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말이죠. 정면 전투에서는 미군이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정글에서는 사냥당하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첫 달에만 미군 사상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콩 사상자는 50명도 안 됐어요. 10대 1의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미군 장교들이 회의에서 머리를 싸매며 고민했어요. 최신 무기, 압도적 물량, 정밀 폭격. 모든 걸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베트콩들의 전술은 악마적이었어요.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총을 쏘고 사라졌죠. 아이들이 수류탄을 들고 다가오기도 했고요. 미군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베트남 전체가 적처럼 느껴졌어요. 더 끔찍한 건 부비트랩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지뢰가 터졌어요. 나무에 매달린 독침, 땅속에 숨겨진 죽창. 정글 자체가 거대한 함정이었죠. 미군 병사들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지옥이라고,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말이죠. 매일 동료들이 죽어갔지만 적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미군 내부에서 패배주의가 확산됐어요. 젊은 병사들이 절망적으로 한탄했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불과 몇 달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베트콩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미군 기지 바로 코앞까지 와서 공격하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미군들은 손도 써보지 못했죠. 미군 지휘부가 절규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말이죠.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이 베트남 정글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진짜 전사들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말이죠. 1965년 10월 9일 4.20 항구에 한국군이 상륙했습니다. 미군들의 첫 반응은 실소였어요. 저 아시아 꼬마들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시선이었죠. 한국군 평균 키 165cm로 미군에 비해 확실히 작았어요. 군복도 낡았고 장비도 구식이었습니다. 미군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안에 울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3일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군이 6개월 동안 공략 못한 베트콩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미 200명이 죽었지만 실패만 거듭했죠. 한국군 대대장이 조용히 제안했어요.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말이죠. 미군들은 기가 막혔어요. 6개월 동안 못한 걸 하루에 하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새벽 4시 한국군 50명이 움직였습니다. 90도 수직 절벽을 맨손으로 타고 올랐어요. 암벽 전문가도 포기할 구간을 도마뱀처럼 올라갔죠. 이 시간 후 요새의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미군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베트콩 300명이 한국군 기지를 야습했어요. 6대1의 절망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30분 후 베트콩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러 온 그들이 오히려 도망치고 있었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베트콩 사망 250명에 한국군 부상자 2명. 125대 1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미군 장교가 소리쳤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한국군 병사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었다고, 중국군에 비하면 약했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베트콩들 사이에서 공포의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은 저승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말이죠. 세계 최강 미군도 못한 일을 한국군은 해냈어요. 베트남 정글에 진짜 전사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미군의 사상자 교환 비율은 1대 9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군은 1대 100이었어요. 처음 통계를 본 미군 장교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군 1명이 희생되는 동안 베트콩 100명이 죽는다는 믿기 어려운 수치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군이 참여한 작전은 총 5만 9천 회의 성공률 99.9%. 실패한 작전을 찾는 게 더 어려웠어요. 미군 대령이 절망적으로 탄식했어요. 이런 군대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냐고, 자신들이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미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정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군 소대 30명이 베트콩 300명에게 포위됐어요. 10대 1의 절망적 상황이었죠. 미군 지휘부는 포기했습니다. 구조작전은 무의미하다고, 이미 전멸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3시간 후 무전이 들려왔어요. 작전 완료, 적 전멸, 아군 피해 없음이라는 믿을 수 없는 보고였습니다. 30명이 300명을 전멸시켰다는 거였죠. 현장에 도착한 미군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베트콩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반면 한국군들은 담담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미군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이죠. 한국군 소대장이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더 빨랐을 뿐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베트콩들의 변화였습니다. 베트콩 지휘부에서 공식 명령을 내렸어요. 한국군 부대가 있는 곳은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말이죠. 미군 기지는 매일 공격받았지만 한국군 기지는 베트콩들이 아예 접근조차 안 했어요. 포로로 잡힌 베트콩이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한국군은 저승사자라고, 만나면 무조건 죽는다고 말이죠. 실제로 한 베트콩이 말했어요. 한국군 1명이 자신들 20명보다 무섭다고 말이죠. 며칠 후 실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찰 나간 한국군 병사 1명이 베트콩 15명과 마주쳤습니다. 보통이라면 도망가거나 지원을 요청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군 병사는 혼자서 베트콩 15명을 상대했습니다. 20분 후 베트콩 15명 전원 사망에 한국군 병사는 찰과상 하나뿐이었어요. 이를 목격한 미군 정찰대가 기절할 뻔했죠. 이건 액션 영화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베트콩들 사이에서는 한국군만 보면 무조건 도망치는 게 상식이 됐어요. 한국군이 온다는 한마디면 베트콩 부대 전체가 즉시 철수했습니다. 미군들이 부러워했어요. 자신들도 한국군 마크를 달고 다니고 싶다고 말이죠.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부르는 은어가 있었어요. 말벌떼라고 불렀습니다. 건드리면 죽는다는 뜻이었죠. 어떤 베트콩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군은 크고 강하지만 둔하다고, 하지만 한국군은 작고 빠르면서 치명적이라고, 독사 같다고 말이죠. 미군 장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있는 곳이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베트콩들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군 기지 주변은 베트콩들이 완전히 포기한 지역이 되어버렸죠.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도 못한 일을 한국군은 해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 진짜 무적의 전사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미군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야간 정글 매복은 자살행위라고 말이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베트남 정글의 밤은 그야말로 죽음의 세계였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손 한 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트콩들은 정글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고 밤은 완전히 그들의 시간이었죠. 소음 하나, 움직임 하나만 잘못돼도 즉시 죽음이었어요. 미군들은 야간에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지 안에서 떨며 새벽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군들이 제안했어요. 자신들이 야간 매복을 하겠다고 말이죠. 미군 지휘부는 기가 막혔어요. 200명도 꺼리는 작전을 50명이 하겠다는 거였죠. 한국군 대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들은 어둠에 익숙하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의 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야간 매복 작전 날밤에 저는 후방에서 무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계속 났어요. 밤 10시, 한국군 매복조 20명이 정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새벽 2시, 드디어 베트콩들이 나타났어요. 조용한 무전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적 발견, 약 50명 규모라고 말이죠. 한국군들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콩들이 완전히 매복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격이 개시됐어요. 순간적인 집중 사격이 터졌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총성들. 베트콩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쓰러졌어요. 5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베트콩 50명 중 45명 사망, 5명 도주해 한국군 쪽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미군들이 경악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피하던 작전을 한국군은 완벽하게 성공시킨 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심리전이었어요. 다음 날, 베트콩 시체들 곁에 이상한 표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었죠. 이건 한국군의 경고 메시지였어요. 한국군이 여기 있었다는 공포의 상징이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콩 대부대 200명이 한국군을 포위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적들이 자신들을 포위하려 한다고, 역으로 포위하자고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포위당하기 전에 먼저 포위한다는 거였죠. 한국군 50명이 베트콩 200명을 역포위했어요. 새벽 3시, 베트콩들이 한국군 기지를 습격하려 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베트콩들의 절규가 정글을 울렸어요. 함정이라고, 자신들이 포위당했다고 말이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어요. 전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베트콩 200명 중 180명 사망해 한국군 피해는 경상자 3명뿐이었어요. 생존한 베트콩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베트콩이 떨면서 말했어요. 한국군은 귀신이라고, 어둠 속에서도 자신들을 다 보고 있다고 말이죠. 제발 죽여달라고, 한국군에게 붙잡힌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애원했어요. 한국군의 심리전 효과가 극대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베트콩들 사이에서 새로운 룰이 생겼어요. 밤에 한국군을 만나면 무조건 자결하라는 거였죠. 산채로 붙잡히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많은 베트콩들이 한국군과 마주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군에게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미군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군들은 전쟁을 예술로 만들었다고, 죽음을 마주하고도 뒤돌지 않는 그들이 진짜 전사라고 말이죠. 베트남 정글의 밤이 한국군의 무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용사들이 어둠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트남 전쟁 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베트콩 정예부대 1,000명이 한국군 200명을 완전 포위한 거였어요. 5대1의 절망적 숫자였죠. 더 치명적인 건 보급로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탄약도 식량도 의료 지원도 전혀 없었어요. 미군 지휘부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한국군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강해도 5대1은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한국군 대대장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가 답했어요. 철수는 절대 없다고, 공격받으면 역공격하는 게 한국군 방식이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포위당한 상황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건 자살행위 아니겠어요? 베트콩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이 즉시 부대를 4개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격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했습니다. 포위당한 군대가 오히려 흩어져서 공격한다는 건 군사상식에 완전히 어긋났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베트콩 1,000명은 포위하기 위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군 50명씩 4개 조는 집중된 화력을 가졌죠. 각계격파 전술이었어요. 첫 번째 조가 베트콩 250명을 기습했습니다. 베트콩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자 두 번째 조가 반대편을 공격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군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았어요. 베트콩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군을 포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놀아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베트콩들이 한 곳에 몰리면 한국군은 그 빈 곳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격했어요. 마치 베트콩의 움직임을 미리 계산한 것처럼 말이죠. 3시간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베트콩 1,000명이 한국군 200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사냥꾼과 사냥감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한국군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4개 조가 동시에 중앙으로 수렴 공격했어요. 베트콩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전투가 끝났어요. 베트콩 1,000명 중 800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군 피해는 부상자 15명뿐이었어요. 저는 현장을 보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0명을 200명이 포위해서 학살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군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저에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었다고, 중국군 3개 사단을 상대할 때가 더 어려웠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부터 미군 교범의 한국군 전술이 수록되기 시작했어요. 분할포위 역습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세계 군사사의 새로운 전술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콩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한국군은 전쟁의 귀신이라고, 포위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포위당한다고 떨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군이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1967년 2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짜빈동 대첩이 벌어진 날이죠. 청룡부대 70명이 베트콩 2,000명과 맞서 싸운 전설적인 전투였어요. 처음 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0명 대 2,000명이라니요? 1대 30에 가까운 전력 차이였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승부였어요. 더욱 절망적인 건 보급 상황이었습니다. 탄약은 부족했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포격 지원 요청도 거절당했죠.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철수를 권했어요.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룡부대 지휘관의 대답은 달랐어요. 자신들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군의 자존심, 조국에 대한 의무,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베트콩 2,000명이 70명의 청룡부대를 포위했어요.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무도회였죠. 하지만 청룡부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모두 명중탄이어야 했죠. 모든 총알이 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어요. 5시간. 끝없이 이어진 백병전이었습니다. 베트콩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청룡부대는 바위처럼 버텼어요.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동료가 그 자리를 메웠죠. 청룡부대 병사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겠다는 각오였어요. 조국의 명예가 걸린 전투였거든요. 중간에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베트콩들이 집중 공격을 가해 방어선이 뚫릴 뻔했죠. 그때 청룡부대 분대장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이죠. 그 함성과 함께 마지막 역습이 시작됐어요. 70명이 일제히 베트콩들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베트콩들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포위당한 70명이 오히려 2,000명을 향해 돌격하는 광경을 말이죠. 전투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베트콩 2,000명 중 1,500명이 사상됐어요. 나머지는 도주했죠. 반면 청룡부대는 전원 생존했습니다. 전투 현장을 목격한 미군 장교가 말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이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전투가 끝난 후 청룡부대 전원이 1계급 특진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었죠.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한국군이 이제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된 거였죠. 베트콩들에게는 청룡부대가 악몽이 됐습니다. 베트콩 지휘부에서 공식 명령을 내렸어요. 청룡부대와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말이죠. 2,000명이 70명에게 패배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실제로 청룡부대가 작전 지역에 투입된다는 소식만 들어도 베트콩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말이죠. 짜빈동 대첩은 베트남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군의 위대한 승리였어요. 70명의 영웅들이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온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민간인 피해였어요. 베트콩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공격했거든요. 미군들은 고민이 컸습니다.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베트콩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잘못 판단하면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방심하면 자신이 죽었죠.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어느 마을에서 베트콩들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 공격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마을 전체를 공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군은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분해서 대응했어요.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민간인들을 보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투가 끝나자 한국군들이 마을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집을 고치고 우물을 뚫고 학교를 지어줬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총격전이 벌어진 곳에서 왜 집을 고쳐주는 거죠? 한국군 중대장이 답했어요.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민간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이죠. 한국군의 대민 지원은 체계적이었어요. 의료팀이 마을을 돌며 치료해주고 공병대는 도로와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농법까지 가르쳐줬어요. 베트남 민간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한국군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군은 다르다고, 총을 들고 와서도 꽃을 심어준다고 말이죠. 그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위험은 계속됐습니다. 베트콩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콩이 아이를 앞세워 한국군 초소에 접근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류탄을 들고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를 쏘면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망설이면 한국군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한국군 병사가 선택한 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는 것이었어요.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한국군 병사는 중상을 입었어요. 적국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였죠.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적이었던 한국군이 자신들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런던 타임즈가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한국군은 어둠 속에서도 총 맞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말이죠. 베트남 민간인들이 한국군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였어요. 실제로 한국군 주둔 지역의 민간인 피해는 다른 지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 덕분이었죠. 베트남 민간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한국군이 오면 평화가 온다고 말이죠. 전쟁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만이 아니라는 걸요. 전쟁 중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걸 말이죠.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전쟁만 한 게 아니었어요.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심어준 전장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군 병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신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집에는 굶주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왜 이 위험한 곳까지 왔나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조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군들이 베트남에 온 이유는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파병 수당이 절실했던 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숭고했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자신들이 받는 파병 수당을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갔고 부모님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베트남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으로 조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실제로 베트남 파병 수당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외화 획득으로 경제 기초가 마련됐죠.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그 돈이 사용됐어요. 베트남에서 돌아간 한국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 베트남에서 배운 노하우를 활용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단순히 전쟁 승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조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죠. 19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뒤에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벌어온 외화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밑거름이 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대한민국. 이 모든 게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한국군들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전쟁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짜 애국자들이었어요. 세계가 놀란 한국의 경제 발전. 그 시작점에는 베트남 정글에서 피와 땀을 흘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K-팝, K-드라마,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 뿌리에는 베트남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바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모습은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전사들의 명예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풍요가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